청취자님, 지금 당장 그 아주 차갑게 보관된 간장게장 등딱지를 딱 열고 그 안에 뜨거운 흰쌀밥을 듬뿍 넣어서 막 쓱쓱 비비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시작부터 너무 강렬한데요? 벌써 침이 고입니다. 그렇죠. 짭조름하면서도 그 약간 달콤한 간장향이 코를 찌르는데 입에 딱 넣는 순간 꽃게살 특유의 쫀득하고 탱글탱글한 식감이 밥알 사이로 막 스며들잖아요. 네, 한국인이라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한 숟가락이죠. 그런데 혹시 청취자님은 이 미식의 절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방 어딘가에서 게가 살아있을 때 선풍기 바람까지 쐬어가며 물기를 말리는 엄청 치밀한 과학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가 입에 넣고 그냥 와, 맛있다 하고 느끼는 그 짧은 순간 뒤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생태학적 메커니즘하고 분자 단위의 화학 반응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요리라는 게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식재료가 가진 물리적 한계를 통제하고 또 자연의 변화를 접시에 담아내는 과정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6 4월 5일 일요일 봄 기운이 완연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탐구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문헌들은 셰프들의 주방에서부터 서해안 태안의 아주 깊은 바닷속까지 진짜 미식과 해양 생태학을 마구 넘나들고 있죠. 그러니까요. 만약 청취자님이 간장게장 먹을 때 그 미세하게 나는 비린맛이나 쇠맛 때문에 게장을 좀 피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심층 분석이 아주 유용할 겁니다. 네, 자료에 나오는 3단계 간장 건축학이 왜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게장을 먹어왔는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서해안 뻘밭부터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 봄 꽃게에 숨겨진 과학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바닷속 이야기, 즉 계양 생태계를 다룬 자료부터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바닷속의 계절 변화는 육지보다 조금 늦게 찾아오거든요. 아, 물이 늦게 데워지니까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딱 4월을 기점으로 태안 앞바다의 수온이 8도에서 12도 사이로 진입한다고 나옵니다. 8도에서 12도요. 네, 이 수온의 변화가 바로 깊은 바다 모래톱에 숨어서 겨울잠을 자던 꽃게들의 생체 시계를 깨우는 방화쇠가 되는 겁니다. 깨어난 꽃게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수온이 8도를 넘어가면 얘네들이 본능적으로 얕은 연안, 그러니까 먹이가 엄청 풍부한 갯벌 쪽으로 대대적인 이동을 시작하죠. 잠깐만요.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거면 에너지가 완전 바닥난 상태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약간 우리가 주말 내내 굶고 자다가 일요일 밤에 엄청난 허기를 느끼면서 깨어나서 막 냉장고를 미친 듯이 파먹는 그런 거랑 비슷한 상태 아닌가요? 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딱 그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꽃게들은 이른바 회복기에 접어들거든요. 회복기요. 수온이 오르면서 신진대사가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또 산란기나 본격적인 탈피 시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막 폭발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얕은 곳으로 올라오는군요. 네, 얕은 연안으로 올라와서 갯지렁이나 작은 조개류, 유기물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들었던 되게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겨우내 굶주려서 되게 홀쭉해진 상태로 막 깨어난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가을 내내 먹이를 먹고 살을 찌운 9월 가을 꽃게보다 살이 덜 차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왜 미식가들은 굳이 이 4월의 태안 봄꽃게를 1년 중 최고로 치는 건지 저는 이 생물학적 인과관계가 선뜻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 그건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의문을 풀려면 태안이라는 지역이 가진 해양 지리적 특수성을 좀 들여다봐야 해요. 태안 앞바다에 무슨 특별한 점이 있나요? 서해안은 기본적으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크게 들어오고 나가면서 해저 바닥을 완전히 뒤집어 놓거든요. 그렇죠. 뻘이 막 뒤적이겠네요. 특히 태안해역은 단순한 진흙벌이 아닙니다. 모래, 펄, 그리고 자갈층이 아주 복잡하게 섞여 있는 지형이에요. 조류가 이 복잡한 지형에 부딪히면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죠. 아, 물살이 엄청 거세지겠네요. 네, 이 과정에서 바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엄청난 양의 영양염료하고 유기물들이 수면 위로 확 솟구쳐 오르는 용승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와, 그러니까 굶주린 상태로 깨어난 꽃게들이 도착한 연안이 하필이면 하루에 2번씩 바닥까지 싹 뒤섞이면서 신선한 먹이를 무한으로 리필해주는 거대한 자연 뷔페 식당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운이 좋은 타이밍이죠.
게다가 제가 읽은 어류학 자료를 보니까 이 거친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바닥에 딱 밀착해서 먹이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꽃게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근육, 그러니까 게살의 밀도를 팍팍 높이는 일종의 근력 운동 효과를 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고단백 유기물을 막 폭발적으로 섭취하면서 동시에 거친 물살을 버티느라 근섬유가 엄청 치밀해지는 거죠. 아, 헬스장에서 단백질 먹으면서 쇠지르는 거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9월의 가을 꽃게가 여름 내내 껍질을 벗는 탈피 과정에 에너지를 쓰면서 덩치를 키우고 지방을 늘린다면요. 네네. 4월의 꽃게는 아직 탈피하기 전이라서 그 얇은 껍질 안에 근육 단백질하고 글리코겐만을 밀도 있게 꽉꽉 채워 넣는 구조적 차이를 보입니다. 아, 글리코겐. 네, 그 글리코겐이 우리 혀깃에서는 아주 강렬한 단맛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결국 생태학적 목적이 만들어낸 질감의 차이였네요. 몸집을 불리는 가을깨랑 내부 밀도를 꽉꽉 채우는 봄꽃게. 네, 완전 목적이 다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진짜 흥미없다고 느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료에 보면 태안 어민들이 4월 꽃게 맛을 두고 바람 맛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바람맛. 네, 유명한 표현이죠. 처음엔 그냥 수사적인, 되게 낭만적인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양학 데이터를 겹쳐서 보니까 이게 철저하게 과학적인 현상이더라고요.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낸 어민들의 직관은 종종 해양과학의 본질을 딱 꿰뚫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단순히 공기가 휙 부는 흐름이 아니에요. 그럼요. 4월이 되면 겨울 내내 바다를 짓누르던 아주 차갑고 건조한 북서풍이 잦아듭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불기 시작하죠. 네.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태안 연안의 표층 해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해류가 바뀌면 꽃게가 먹는 식단이 달라진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남서풍이 밀고 올라오는 해류는 난류성 미세조류랑 특정한 플랑크톤 군락을 태안 연안으로 대거 밀어 넣거든요. 아, 메뉴가 바뀌는군요. 네, 겨울과는 전혀 다른 생물학적 조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꽃게들이 이 새로운 봄철 미세조류를 섭취하면서 체내 아미노산 합성에 변화가 확 생깁니다. 와, 먹이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변한다고요? 네, 특히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이랑 단맛을 내는 알라닌 성분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어민들은 이 화학적 변화가 만들어내는 특유의 풍미를 남서풍이 가져온 바람맛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미쳤네요. 자연의 물리적 변화, 그러니까 바람 방향이랑 해류의 역학이 미세 조류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먹는 게살의 아미노산 구조까지 바꿔놓는 거잖아요. 생태계의 인과관계라는 게 정말 경이롭죠. 네, 진짜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4월 꽃게가 왜 1년 중 가장 단단하고 단맛이 강한지 메커니즘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논의를 좀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는 문헌들, 특히 미식 관련 자료들을 보면 유독 봄에는 숫꽃게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봄하면 보통 암꽃게 알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미식가들은 숫꽃게를 찾죠. 맞아요. 이게 단순히 맛의 선호도를 넘어서 어업 규정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생태적 룰이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봄철 숫꽃게 소비의 이면에는 바다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아주 거대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요? 앞서 4월이 꽃게들 신진대사가 폭발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암꽃게의 경우 이 에너지가 향하는 목적지가 숫꽃게랑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암꽃게는 이 에너지를 전부 산란을 준비하는 데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암꽃게 포획이 전면 금지되는 금어기로 지정되어 있죠. 아, 금어기. 근데 암꽃게 3마리가 품는 알의 양이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고 들었거든요.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적게는 수십만 개에서 많게는 막 100만 개 이상을 한 번에 품는다고요. 맞습니다. 수온이 오르는 봄철에 알을 품기 시작한 포란 암꽃게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거대한 종자 보관소예요. 100만 개면 진짜 바다의 미래네요. 그렇죠. 근데 이 시기에 암컷은 에너지를 아끼고 알을 보호해야 하니까 움직임이 엄청 둔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망에 가장 쉽게 걸리는 취약한 상태가 돼버리죠. 아, 너무 슬프네요. 이때 암꽃게 한 마리를 식탁에 올린다는 건 단순히 게 한 마리를 먹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서해안 전체의 꽃게 개체수 100만 마리를 미리 당겨서 지워버리는 엄청난 생태학적 손실을 의미하죠.
결국 봄에 숫꽃게를 먹는다는 건 뭐 맛을 떠나서 종의 번식이라는 막중한 짐을 진 암컷들을 바다에 남겨두기 위한 인간과 자연의 합의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미식 관점에서도 숫꽃게가 더 유리한 면이 있잖아요. 암꽃게가 생존 에너지를 전부 알 성숙에 뺏길 때 수컷들은 산란 부담이 없으니까 그 엄청난 영양분을 고스란히 자기 근육에 때려 박는 거니까요. 네, 다리살이랑 몸통살 밀도를 높이는 데만 집중하죠. 그래서 찜을 하거나 탕을 끓였을 때 살이 막 쉽게 흩어지지 않고 국물이 탁해지지 않는 맑은 감칠맛을 내는 거고요. 지속 가능한 생태계 룰이랑 미식의 정점이 정확히 딱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어업 규정 자료에서 눈여겨봐야 할 아주 구체적인 수치가 하나 있어요. 아, 저도 봤어요. 바로 등딱지 길이 6.4cm죠? 네, 맞습니다. 수컷이든 암컷이든 이 크기 이하의 어린 꽃게는 포획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4cm 이하 금지 규정. 청취자님,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딱 주식시장 메커니즘이 떠올랐거든요. 주식이요? 이게 완벽하게 우량주 장기 투자의 원리랑 똑같더라고요. 아하. 지금 당장 막 6.4cm도 안 되는 동전주, 그러니까 아주 작고 살도 없는 새끼개를 잡아서 푼돈으로 현금화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얄팍한 이익을 꼭 참고 포기한 다음에 바다라는 거대한 시장에 가만히 놔두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되게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생물학적으로 이 6.4cm라는 숫자는 그냥 임의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기준인가요? 꽃게가 태어나서 생애 처음으로 생식 능력을 갖추고 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최소한의 물리적 크기를 의미하거든요. 첫 성숙이라고 하죠. 아, 어른이 되는 기준이군요. 네, 이 크기 이하의 개체를 잡는다는 건 개가 자기 유전자를 바다에 단 한 번도 남기지 못한 채 생태계에서 완전히 퇴장당한다는 걸 뜻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어린 개체들을 딱 한 번의 여름 동안만 바다에 투자해두면 수온이 가장 높은 시기에 막 폭발적인 속도로 두세 번의 탈피를 거치게 되잖아요. 맞아요. 탈피를 한 번 할 때마다 부피가 30% 이상씩 펌핑이 되니까요. 결국 가을이 되면 그 조그만 6.4cm짜리 동전주들이 어마어마한 살과 가치를 지닌 대형 우량주로 우리 식탁에 돌아온다는 거죠. 당장의 소액 단기 매매를 참아내고 펀더멘털이 훌륭한 바다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민들은 이 생물학적 가치 투자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체화하고 계십니다. 네. 물렁물렁하고 수분만 꽉 찬 개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와, 내년, 내후년에 더 큰 수확을 위한 최소한의 펀더멘탈을 딱 지켜내는 거군요. 멋집니다. 네, 그게 바다의 룰이죠. 자, 그렇다면 바다의 룰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생태계가 허락한 가장 완벽한 식재료, 즉 4월의 거센 조류를 버티며 살이 꽉 찬 최상급 태안 숫꽃게를 우리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얻었다고 가정해보죠. 네, 드디어 요리할 시간이네요. 네, 이제 이 식재료를 부엌으로 가져와서 궁극의 요리인 간장게장으로 승화시킬 차례입니다. 침 넘어가네요. 근데 문헌들에 기록된 셰프나 명인들 조리 과정을 보면 와, 이건 요리라기보다는 거의 분자 요리학이나 화학공학 실험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과학적이죠. 특히 게장의 핵심인 비린내 차단의 메커니즘, 이게 진짜 놀라웠습니다. 게장을 담글 때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가장 큰 오류가 바로 그 냄새를 다루는 방식에 있거든요. 냄새를 덮으려고 하죠, 보통. 그렇죠. 비린내가 나니까 강한 향신료나 한약재를 막 듬뿍 넣어서 그 냄새를 덮으려고 시도하잖아요. 근데 과학적인 접근은 완전 다릅니다. 비린내를 덮는 게 아니라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물리화학적 구조를 싹 차단해야 해요. 차단을 한다? 네, 게에서 나는 비린내의 주범이 트리메틸아민이라는 화학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게가 죽고 나서 체내의 효소가 분해되면서 급격히 생성됩니다. 아, 효소가 분해되면서 비린내가 폭발한다? 그렇다면 명인들이 항상 강조하는 1단지 과정, 살아있을 때 세척하라. 이 규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물리적으로 싹 설명이 되네요. 맞습니다. 죽고 나서 손질을 시작하면 이미 체내의 효소 스위치가 켜져 버린 거예요. 암모니아랑 트리메틸아민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막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와, 상상만 해도 비리네요. 그래서 살아있는 꽃게를 얼음물에 담그는 과정이 진짜 필수적입니다. 수온을 0도에 가깝게 급격히 떨어뜨리면 게가 기절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모든 단백질 분해 효소랑 화학 반응 속도가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거든요. 효소 반응을 아예 얼려버리는 거군요. 이른바 효소 반응의 동결이죠. 딱 이 상태에서 칫솔 같은 걸로
다리 관절 잡히는 부분, 배딱지 안쪽, 그리고 입 주변을 스케일링 하듯이 싹 닦아내야 합니다. 구석구석 닦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에 미세하게 끼어있는 뻘이랑 유기물들이 나중에 간장하고 만났을 때 부패의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얼음물로 효소 스위치를 꺼버리고 물리적인 오염물질을 완벽히 제거한다. 여기까지는 진짜 이해가 쉽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자료를 읽다가 약간 당황했던 부분이 바로 2단계 완전 건조 과정이에요. 아, 선풍기 건조요? 네,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꽃게를 깨끗이 씻었으면 보통 바로 간장에 푹 담그지 않습니까? 근데 자료를 보면 전문 셰프들은 씻어낸 꽃게를 키친타올로 막 하나하나 닦는 것도 모자라요. 네, 정성이 대단하죠. 선풍기 약풍까지 틀어놓고 15분 이상 수분을 막 강제로 증발시키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물기에 집착하는 걸까요? 수분은 비린내가 이동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이자 고속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요? 네, 꽃게 표면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간장을 붓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첫째, 우리가 정성껏 다려놓은 간장의 염도가 물 때문에 부분적으로 희석되면서 삼투압작용이 방해를 받습니다. 아, 염도가 떨어지면 안 되죠. 둘째, 표면에 그 수분이 간장이랑 섞이면서 꽃게 내부의 비린 성분들이 물을 타고 밖으로 쫙 빠져나와서 간장 전체를 오염시켜버려요. 와, 맹물이 간장이랑 꽃게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네요. 비린내를 확산시키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선풍기까지 동원해서 반도체 공장 클린룸처럼 표면을 바짝 말려버리는 겁니다. 만약 이 과정을 귀찮다고 생략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간장을 써도 특유의 쎄맛이 나는 아주 비린 게장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수분 통제가 미식의 성패를 딱 가르는 거군요. 완전 꿀팁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3단계, 간장의 건축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간장을 끓이는 건 단순히 짠맛을 입히는 게 아닙니다. 재료들이 각자의 화학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맛의 레이어를 3중 구조로 쌓아올리는 과정이에요. 3중 구조요. 베이스는 어떻게 되죠? 기본 베이스는 물 3, 간장 2, 맛술 1의 황금 비율에서 출발합니다. 3대 2대 1 비율 베이스 위에 이제 재료를 층층이 쌓아야겠죠? 첫 번째 층은 뭔가요? 첫 번째 층은 휘발성 향 제거층입니다. 생강, 대파, 양파를 넣고 끓이는데요. 이 채소들이 가진 휘발성 유황 화합물들이 끓는 과정에서 간장 속에 남아있을지 모를 그 미세한 비린향 분자들을 꽉 잡고 공기 중으로 함께 날아가 버립니다. 아, 채소로 먼저 나쁜 냄새를 멱살 잡고 날려버리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층은요? 두 번째 층은 깊은 감칠맛의 층입니다. 다시마, 건표고버섯, 멸치를 투입하죠. 우마미 덩어리들이네요. 네, 특히 건표고버섯의 구안일산이랑 다시마의 글루탐산이 딱 결합하면 아미노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간장 특유의 비어있는 뒷맛을 아주 묵직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층이 과일류더라고요. 사과, 배, 대추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그냥 단맛 내려고 설탕 대신 건강하게 넣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단순한 당도 추가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단맛의 균형층이에요. 균형이요? 간장의 날카로운 짠맛과 짠향은 자칫하면 꽃게살의 그 섬세한 단맛을 압도해버릴 수 있거든요. 이때 사과랑 배에서 우러나오는 과당, 그리고 유기산이 짠맛의 그 뾰족한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냅니다. 그러면서 텍스처를 부드럽게 싹 감싸 안는 역할을 하죠. 와, 짠맛의 뾰족한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낸다. 진짜 완벽한 표현이네요. 과학적인 맛에 좋아져. 근데 청취자님, 여기서 성격 급한 우리들이 흔히 저지르는 되게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저도 이 자료 보기 전까지는 이 질문 꼭 하고 싶었거든요. 뭔지 알 것 같네요. 아니 이렇게 정성껏 3중 구조로 끓인 뜨거운 간장을 기왕이면 살균도 할 겸 차가운 꽃게 위에 확 부어버리면 안 되나? 뜨거우니까 살 속으로 맛도 쩍쩍 더 빨리 배어들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행동은 간장게장이 아니라 간장게 익힘 또는 꽃게 간장탕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하하, 간장탕이요. 청취자님, 이건 약간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부드러운 실크 셔츠를 염색하겠다고 막 펄펄 끓는 염료 솥에 집어 던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 적절하네요. 색깔이 아주 빠르고 진하게 배어들겠죠? 근데 실크 특유의 찰랑거리는 질감이랑 섬세한 광택은 그 뜨거운 열 때문에 영원히 퍼게되어 버리잖아요. 꽃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완벽한 메커니즘 비유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닿는 그 순간 봄꽃게 특유의 투명하고 탄력있던 단백질 조직이 즉각적으로 응고되면서 하얗게 익어버립니다. 아, 식감이 다 망가지겠네요. 쫀득한 젤리 같던 식감은 퍽퍽하게 부서지는 질감으로 변해버리죠. 효소작용을 살리면서 텍스처를 딱 유지하려면 끓인 간장을 반드시 차가운 상태로 완전히 식힌 뒤에 부어야 합니다. 네, 무조건 차갑게. 그리고 꽃게를 통에 담을 때도 배가 위를 향하게 눕혀야 돼요. 그래야 삼투압 과정에서 내장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걸 중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차갑게 식혀서 배가 위를 보게 눕히고 붓는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직 남았죠. 명인들의 진짜 비법, 비린내를 영원히 추방하는 궁극의 과정인 재탕이 남아있더라고요. 간장을 붓고 24시간을 기다린 뒤에 굳이 게는 남겨두고 간장만 쪼로록 따라내서 다시 불에 올린다면서요? 맞아요. 아니, 이 번거로운 짓을 도대체 왜 또 하는 겁니까? 그 첫 24시간 동안 냉장고 안에서는 엄청난 화학적 교환이 일어나거든요. 삼투압 현상 때문에 차가운 간장의 염분은 꽃게 살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고요. 네네. 반대로 꽃게 몸통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미세한 체액이랑 수분, 그리고 미처 씻어내지 못한 미량의 비린 성분들이 간장 쪽으로 쫙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 간장이 꽃게 내부 불순물을 빨아들이는 일종의 스펀지 역할을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 불순물이 섞인 간장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썩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염도는 떨어지고 빠져나온 수분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하기 깍좋은 환경이 됩니다. 결국 전체가 확 비려지죠. 아, 그래서 간장만 따로 빼내서 다시 한번 펄펄 끓이는 거군요. 네, 끓이는 과정을 통해서 간장 속에 녹아든 수분을 증발시키고 원래 염도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기의 휘발유를 통해서 빠져나온 비린 향을 허공으로 영원히 날려버리는 거죠. 내부에 숨어있던 적들을 삼투압으로 밖으로 싹 끌어낸 다음에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과학 그 자체죠. 그리고 이 재탕한 간장을 다시 완전히 차갑게 식혀서 붓는다. 이렇게 두 번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된 간장대장. 생화학적으로 단백질의 쫀득함이랑 간장의 풍미가 가장 완벽하게 교차하는 그 절정의 타이밍은 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먹어야 되죠? 자, 재탕한 간장을 다시 붓고 냉장고에 넣은 시점부터 계산해서 전체 숙성 시간이 딱 2일차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2일차. 네, 이 시점이 꽃게 살의 탄력이 허물어지지 않고 가장 팽팽하게 살아있을 때요. 동시에 삼중 구조로 설계된 간장의 아미노산이랑 과일 유기산이 게살 중심부까지 가장 이상적인 농도로 스며든 그야말로 미식의 골든타임입니다. 와. 만약 3일, 4일이 넘어가면 간장의 염분이 단백질 조직을 파괴하기 시작해서 살이 녹아내리고 짠맛만 엄청 강해집니다. 2일차. 청취자님 만약 직접 게장을 담그신다면 무조건 이 2일차에 알람을 맞춰두셔야 합니다. 필수죠. 바다의 거센 조류가 키워낸 4월 태안 숫꽃게에 꽉 찬 살이 수분과 효소를 완벽하게 통제한 그 간장과 만나서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잖아요. 상상해보세요. 그 차가운 게살을 쫙 짜서 따뜻한 바위에 딱 올리고 참기름 한 방울 똑 떨어뜨렸을 때의 그 완벽한 온도차와 텍스처? 진짜 이 복잡한 과학적 메커니즘을 다 알고 나니까 그 한 입의 가치가 완전 다르게 느껴집니다. 무언가에 담긴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 맛의 레이어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해독하게 되거든요. 아는 만큼 맛의 해상도가 확 높아지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태안의 봄꽃게라는 아주 일상적인 식재료를 놓고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생태학적, 분자화학적 세계로 깊이 다이빙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깊이 들어갔죠. 청취자님, 오늘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은 수온이 8도를 넘을 때 바다 밑바닥에서 벌어지는 생명의 이동부터 시작해서 태안 해저의 조수간만이 어떻게 게살의 밀도를 펌핑하는지 다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미세조류를 거쳐서 어떻게 꽃게의 아미노산을 바꾸는지 그 신기한 인과관계도 추적했죠. 네, 게다가 6.4cm라는 크기의 규칙이 가진 번식의 중요성도 짚어봤고요. 수분 통제랑 삼투압을 이용해서 비린내를 원천 차단하는 요리과학까지 모두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번에 누군가랑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드실 때 왜 국물 끝에 은은한 사과향이 감도는지,
왜 뜨거운 간장을 부으면 절대 안 되는지 막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살이 꽉 찬 수컷 꽃게가 어떻게 암컷들의 산란과 서해안의 생태계를 지켜내고 있는 건지 그 흥미로운 팩트들을 일행에게 아주 자신 있게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듣는 분들이 엄청 신기하시겠네요. 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청취자님과 함께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거죠? 오늘 저희가 꽃게의 생애 주기를 설명하면서 무심코 지나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탈피입니다. 아, 껍질을 벗는 거요? 네, 꽃게는 생존하고 덩치를 키우고 바다의 우량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존에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그 단단한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와야만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단단한 껍질을 딱 버리고 갓 나온 그 순간의 꽃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취약해서 모든 포식자의 표적이 되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스스로의 껍질을 찢고 나와서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그 찰나의 공포. 그걸 기꺼이 감수해야만 비로소 다음 단계의 거대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자연의 섭리 말이죠. 아, 깊네요. 어쩌면 이것은 저 바다 깊은 곳의 꽃게들만이 겪어야 하는 운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낯선 지식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이라는 그 견고하고 편안한 껍질을 스스로 부수고 나와야 하는 우리 인간의 삶과도 너무나 묘하게 닮아있지 않습니까? 와우, 완전 공감됩니다. 청취자님, 당신이 최근에 더 큰 성장을 위해 기꺼이 벗어던진 혹은 두렵지만 벗어 던져야만 하는 그 단단한 허물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하루 조용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경이로운 자료 탐구와 함께 이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